한일 정상이 어제 회담을 계기로 셔틀 외교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네, 국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회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셔틀 외교의 조기 재개, 또한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 채택이라는 의미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7년 만에 한일 정상들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양국 정상들이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성공이 어느 정도 예감이 됐는데 한일 양국 정상들은 이 정상회담 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5년 한국하고 일본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미 양국 정상회담은 성공이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양국 정상들은 이번 이제 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양국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을 했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 그리고 상생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수소 문제라든지 또는 AI 문제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요. 네. 수도권 집중 문제라든지 또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의체를 만들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사실상 계승하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일본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상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국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최대한 자제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그동안 한일 간의 합의가 과거사 문제, 특히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에 그 극렬한 반대로 한일 관계가 상당히 불편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예. 그 자체가 우리 국민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과거사 교정과 관련해서 사실 그 완벽한 만족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합의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 근본적인 또는 명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관계에 있어서 접촉면을 상향하고 또 십몇 년 만에 문서화된 공동 발표문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상징적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비었다 할 정도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전부 미국에 가 있고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배석해야 할 외교부 장관도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그 한미일 어떤 삼각 부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마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 전에 특히 민주당의 우호적인 언론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사과와 반성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질 않고
중 오부치 선언의 인식을 계승한다 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은 아쉽지만 아무튼 미래지향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양국 간의 공통된 이해가 있습니다. 북한 핵의 위협도 그렇고요. 동맹국인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을 계기로 해서 동맹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태 전략에 있어서도 발을 같이 맞춰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그 접촉면이 정상화됐다라는 의미는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를 좀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사례를 미리 또 이 대통령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전에 어떤 이런 팁들이 실제로 회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경험만큼 중요한 학습 자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의 그 경험담을 공유를 했다고 예. 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2월에 이시바 트럼프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맨 먼저 만났고 두 번째로 이시바 총리를 만났는데 이시바 총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현관문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전에는 뭐 일본 총리 이렇게 불렀는데 뭐 이시바 이렇게 이름까지 부르면서 굉장히 호감을 나타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그런 모습이 연출됐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시바 총리 또 일본 측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 쌓기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에서도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 되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올려주는, 띄워주는 그런 전략을 이시바 총리가 써가지고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도 성공적인 그런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첨만 시도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그래도 국익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측에서 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대한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좀 최대한 성의를 좀 보여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그런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1,500억 달러를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투자할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할 계획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소개를 할 것 같고요. 동시에 특히 이제 이 한화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의 조선업과 관련해서 이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라는 그런 보관들을 갖고 있고 역시 이제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쌓기에 상당히 좀 주력해야 될 거. 예.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좀 띄워주기를 어쩔 수 없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좀 강조하고 상식과 합리적으로 좀 대화를 해 나가면 상당 부분 선방할 수 있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좀 즉흥적이고 또 상대를 좀 압박하는 대화 화법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이런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좀 받아들이면 우리 이 대통령도 미일 정상회담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국제 정치의 장이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고 철저히 지금 국익 계산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시바 시게루가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하고 공유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봐주진 않았을 것이다. 당연하죠. 예, 트럼프 일기 때
아베 신조 총리도 그렇고요. 또 이시바 시게루 지금 총리도 그렇고 미국은 일본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거고 요번에 관세 협상을 보면 좀 용어는 좀 그러하지만 일본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나 뒤통수 맞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얘기는 나왔겠죠. 네. 그러나 미국을 마치도 백파이팅하는 뒤에서 나름대로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정치나 정책에 있어서 혼내라는 게 있고 다떼마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신들의 본심을 그렇게 쉽게 더군다나 한국 정부의 지금 접촉면이 다시 정상화됐다 그래서 당장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하고 일본 간의 이해관계는 많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북핵이라든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여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많이 공유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친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와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친분 때문에 부동산 비즈니스를 했던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정도의 계산 없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동맹이나 또는 회담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아무리 강대국이고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얼마만큼 미국으로부터 덜 뜯기느냐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있습니다. 이 지렛대를 가지고 버티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제가 볼 때 일본 총리와 무슨 대화를 한다 그래서 큰 팁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미리 미국을 방문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미국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강화 그리고 분담금 확대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까요? 어떤 걸 좀 기대하십니까? 최선의 뭐 결과라는 것은 방어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안보하고 통상을 연결해 가지고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그런 이제 결과를 끌어내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여러 가지 좀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에 외교부 장관이 당연히 수행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지금 미국에 급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미국에 급파가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보가 통상을 연계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미 간의 상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지만 또 후속 협상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또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얼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세를 잘 막느냐. 라는 것에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 부담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예. 분명히 미 국무부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026년에 방위비 분담금이 8.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2배로 더 올려야 된다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서 좀 한미 정상 간의 협상이 잘 안 된다면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라는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이게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메인 이벤트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기대 이전에 네. 크게 대과가 없으면 이건 성공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한국 대통령이라서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나라 대통령도 유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대통령들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할 때 젤렌스키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상한 국제 정치에 지금 돌입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일단 지금 대통령은 미국으로 정상회담 하러 떠나고 있는데 아직도 조율 중이라는 게 이게 뭔가 지금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라는 방증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 합니다. 미국은 인태 지역 억지력 강화와 집단 부담에 대한 분담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잖아요. 네. 요거를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 인태 지역 억지력 강화라는 건 너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말해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집단 부담에 대한 분담 확대라는 건 방위비 올리는 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이 주로 우리 국방비 예산 중에 별도 계정으로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은 한국인들이 주한 미군과 관련한 군무원들 뭐 인건비라든지 또는 그 필요한 우리나라 내부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국방부의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내지는 균형 외교를 편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와는 동맹인데 그리고 한국은 잘 사는데 비용도 덜 쓴다는 잘못된 생각을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28,500명인데 4만 몇천 명이라고 자기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사실 확인도 해줘야 되고 이 참 네. 비위를 상하지 않게라고 말하는 저의 자존심도 솔직히 굉장히 상합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지만 근데 이게 하나의 외교의 기교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지난번 관세 협상을 해서 3,500억 달러 플러스 1,000억 달러를 어쨌든 풀기로 했는데 또 농축산물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농축산물을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다른 양보를 더 얻어내겠다라는 미국의 심산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렛대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스가입니다. 조선, 네. 그다음에 원자력, 내지는 LNG인데 이거를 지금 너무 쉽게 우리가 마스가라고 장면까지 하면서 줬는데 어쨌든 문서화하지 않았으니까 소위 그 미국의 상당히 뭐라 그럴까 다른 정부 때와는 다른 그런 그 위압적이고 또 일방적이고 감성적인 그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응해서 이거를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 그거는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결국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간의 대치 좀 어떻게 될까요, 정 의원님? 이 대치는 앞으로도 더 강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안 봐도 지금 그 명약관화한 그런 그 정치 형국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란 봉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민생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난 정권의
대통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물론 거부권이 행사되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은 네. 이걸 그대로 통과를 시킴으로써 유럽도 그렇고 미국의 기업도 지금 더 이상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다, 철수하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선박이 미국의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내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청 노동자 단체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다른 나라에서는 쟁의가 생길 때 시설물을 점거하거나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하청 업체의 노동자가 그런 어떤 논란이 생겼을 때 원청의 그런 경영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당혹해 하는데, 한쪽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업들 당신들이 나가서 투자한다고 약속해, 그러면서 노란 봉투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더라도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단 해보고 아니면은 나중에 바꾸면 된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 방송법 지금 진행하고 있고 노랑법도 이미 처리했고, 그리고 더 센 상법 개정안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처리할 수 없다. 특히 이제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렇게 지방선거 직전까지 처리를 못하면 지방선거 치르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사실 대선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집권 초기에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이제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세에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7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해도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처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뭐 독소 조항을 말씀하셨지만 독소 조항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국민의힘 측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과 또 뭐 타협을 통해서 정리가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정당의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을 정당화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반탄 세력 후보자들로 결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을 해산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주장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온다면 정청래 또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과 악수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더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더욱더 마음 편하게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제임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일본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보수 정당의 정권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 합의를 존중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예를 든다면은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닉슨이 굉장히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데 미국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농민을 생각하고 노동자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 그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그 사람들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여당이라면, 책임 공당이라면 좀 더 깊은 책임 의식과 고민과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요. 기본적인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선거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자.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국익 중심의 실행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노란봉투법 문제라든지 더 센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법 개정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송법은 어떻게 됐냐면은 네. 정치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라는 이제 그런 방송법 개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건 영구적으로 민주당이 장악하려는 그런 음모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도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청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원청이 계속 하청을 계속 주니까 누구하고 이걸 자신들의 권익을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이런 부분이 다 왜곡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투쟁을 하면은 손해배상을 수백억씩 물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살에 이른다든지 또는 감옥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사회적 갈등, 부의 양극화가 계속되니까 결국 국가가 미래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1차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대주주가 멋대로 회사를 장악을 하면서 주가를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가가 정상적으로 부양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니까 저는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것이 무슨 이념지향적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같은 잣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선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 조선업에 대해서 한국을 굉장히 필요로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비라든지 또는 수선이라든지 또는 지금 요번에요.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보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 방문이 정해져 예.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은 마스가를 아주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국의 조선업체와 미국이 협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원청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일자리 뺏겨. 이거 안 돼. 그러면은 노란봉투법에 의거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법, 여기 두 분 앵커님 앉아 계시지만 방송법의 요체는 뭔지 아십니까? 국민에게 돌려드리죠. 국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남발이 되는데요. 정말 방송법에 대해서 가치와 철학이 있다면 방송사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정치평론 많은데 뭔가 기분 나쁜 평론하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잘린다. 이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거 아니겠죠. 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이 법안들,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있는 법안들에 더해서 3대 특검법 연장을 또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르면 내일 법사위에서는 특검팀 인력 보강안 그리고 구치소 CCTV 열람 요구도 의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예 지금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검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법원으로 발부받은 이 체포영장을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데 팬티 차림으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수사 거부 상황이 이제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비리가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특히 외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기간을 앞으로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 대상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수사 인력도 증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할 수밖에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게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위증을 했지만 결국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특검에 의해서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니까 법원이 또 영장을 발부를 해서 지금 구속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자신은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완전히 12.3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위증이다. 오히려 사실상 12.3 비상계엄 내란을 본인이 저지한 것이 아니라 합법성이라는 외피를 본인이 씌워주기 위해서 협조를 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 대상도 확대하는 것, 인력도 증원하는 것,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저는 보수입니다. 네. 그럼에도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네. 탄핵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윤어겐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계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문재인 정권이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을 만들었거든요. 길게 늘려가면서. 근데 적폐청산을 그렇게 길게 하면서 피로감만 준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조국 사태라든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민생이 어려웠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특검 3개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느냐? 신속하게 사실 확인해서 의법 조처하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을 계속 늘리자는 거예요. 지금 하면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재미는 좀 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국민 여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길어지면 결국은 특검 피로감 생기겠죠. 그럼 나머지 민생 잘해야 돼요. 지금 미국 가서 정상회담도 뭔가 결실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주식서부터 시작해서 조짐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여당의 그런 그 자세와 그다음에 책임 여당의 입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 잘 못하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야당이 잘해서겠습니까? 이런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결선에 오른 김문수 또 장동혁 두 후보는 그동안 찬탄파 후보와 맞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하지만 어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찬탄파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를 저는 이제 설득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야 된다. 이런 것은 과도한 발언이고 만약 안철수 후보도 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조경태 후보는 500만 명 당원 명부 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어제 마지막 TV토론에서의 모습을 좀 보셨는데요. 특히나 좀 여러 가지로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만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찬탄파와의 어떤 포용 문제, 조경태 의원과의 어떤 포용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찬탄파에 대한 포용을 얘기할 정도로 지금 반탄파 둘이 결선에 올라갔다라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당혹스러워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 정당으로서 다시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려면 그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잘못하면 싸워야죠.
그럼 싸우려면은 자격이 무엇이냐? 싸우려면 본인 스스로 잘못된 것에 대한 성찰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건 싹 입씻고 윤어겐 그다음에 뭐 대통령 나중에 다시 당에 가입한다 그러면은 뭐 받아주겠다 내지는 전환기를 공천하겠다 내지는 면회가겠다 하면서 민주당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먹힙니까? 그런데 저러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거에 대해서 평론을 하라고 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성찰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맞는 말씀하신 거고 상식적이고 또 정상적인 국민이라면은 우리 정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12.3 비상계엄으로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윤어게인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가자는 걸 넘어서 지금 12.3 비상계엄을 또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찬탄파와 반탄파가 격돌한 거 아니겠습니까? 찬탄파는 탄핵이 잘 됐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반탄파는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걸 당론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겠어요? 단순히 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12.3 비상계엄이 잘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12.3 비상계엄 내란이 잘 됐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2명의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후보는 다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국민의힘이 과연 정상적인 정당이겠는가라는 건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탄핵이 잘못됐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12.3 비상계엄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2명의 후보 중에 1명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찬탄파를 안고 가자 또는 잘라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2사람의 후보 중에 1명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 이 정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나라의 문제가 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 의원께서 차라리 논평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논평을 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질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각자 자기 정당의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각자 잘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다라고 해서 이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를 한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탄핵 반대파의 여론이 장동혁 후보에 더 쏠리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요. 국민의힘에 소속한 정치인들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지난 대선 때 단일화 과정에서 한밤중에 후보를 졸속 결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자꾸 몰리는 이유는 민주당의 그 당대표라든지 민주당의 그동안의 인사 검증이라든지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또는 그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정당을 해산시키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기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싸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불가피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당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마치도 과연 지역 자민련처럼 그렇게 소수당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지금 힘을 키워서 서로 적대적이고 더 감정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경륜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 안에
지난 그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뽑은 60%가 넘는 당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원이 누구 편이라기보다는 당의 미래, 그리고 지금 안보 정책이라든지 경제와 관련한 그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결선 투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겸 기대해 봅니다. 예, 일단 뭐 다음 주 화요일이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구도로 봤을 때 어느 후보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두 명의 후보 중에 누가 이길지는 좀 열어봐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우위에서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장동영 후보하고 큰 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경선 룰이 8대입니다. 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강성 지지층에서 굉장히 장동영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전한길 씨 등을 필두로 한 강성 유튜버들이 지금 장동영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성 지지자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근소한 표차로 그렇게 큰 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동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두 사람은 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그 당대표는 사실상 잠재적인 내란범이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역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걸 옹호하고 동조하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민주당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카드를 뽑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만약에 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장동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계속해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민주당을 해산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런 정당은 강제적으로 해산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